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 부동산 DJ, 오늘 순서는 저희 프로그램의 단골손입니다. 이승훈 소장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소장입니다. 네, 환영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단골손입니다. 자, 지금 뭐 이제 7월 말이 지나고, 네. 이제 7월 말이 거의 이제 뭐 끝자락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예. 휴가 계획은 어떻게 잘 잡고 계십니까? 휴가 전화는 8월 초쯤에, 예. 웬만한 게 이제 동해 쪽 강원도 쪽이니까, 거기를 좀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쪽으로. 네. 지금 이제 이 날씨도 무지하게 더워지고요. 이제 건강들 조심하시고. 자, 오늘은 우리 그 이승훈, 제 의견은 별로 뭐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88.0으로 지난해 7월 18일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요런 그 변화에 대해서 그 견해가 어떠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값이 정고점을 언제쯤 회복할까? 이거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한번 좀 견해를 좀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데이터상으로 나타납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다시 갖게 됐다는 얘기인데, 가격에서도 나타나죠. 작년 말, 그리고 이제 올 초가, 뭐 향후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점이었다고 보여지고, 그러고 나서 상반기, 다시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금리가 작년 내내 올라가다가 올 초에 이제 동결을 했고요. 4차례 동결됐죠. 네, 지금까지 4차례 동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금리가 향후에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작년 한 해를 보냈다면, 올 상반기는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리고 가격도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구입해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섞여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구입했던 분들은 뭐 실거주자도 있겠습니다만 30대 비중이 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서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이 싫어하는 건 항상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제 공사 원가가 이제 워낙에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들도. 그쵸. 예. 오르고. 엄청나게 올랐고, 인건비도 사실 많이 올랐고요. 그렇다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게 내려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이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 데이터인가 보니까 전국의 아파트 평균 평당가가 2,1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역대 2,000만 원을 넘은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 속에서도 분양가는 계속 올라간 건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제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손해를 보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근데 잠깐 질문을 드리면, 공사비가 올라가면은 또 이게 수요도 줄어드는 게 아닐까요? 왜요?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해서 이탈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은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의견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부동산 시장에 많이 이제 참여했었던 분들의 의견은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가격은 조정된다고 보지만, 이제 언제 올라갔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송도라든가 인천 지역 쪽에 물량이 많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송도가 거의 한 40%, 고점 대비 40% 정도 빠졌다가 지금 한 10에서 15% 다시 또 포인트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검단 같은 데도 이게 과연 잘 인기가 있을까 했는데 경쟁률이 뭐 굉장히 셉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니까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나 알 수 없지만 경쟁률에서 보듯이 대단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러한 기대감들이, 구축 아파트가 기존에 많이 팔린다기보다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을 좀 상승을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런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시장에 이제 반영시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다급함을 좀 갖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쪽이 지방보다 오름세가 확연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가격이 다시 재상승했을 때는 좋은 지역부터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정보, 사실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거점. 네. 아까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정거점이 언제 올라갈까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야죠, 이거는. 이거는 정거점이 언제쯤 찍는 갈까? 건데, 저는 올해 회복하기는 어렵고요. 워낙에 2년 전 금액이 높았기 때문에 정거점 회복은 빠르면 내년 연말 아니면은 내후년 상반기 정도쯤에는 도달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지역별로 틀린데 내년 연말? 내년 말. 내년 말. 네. 내년 말. 내년 말 아니면 내후년 초 정도가 전 고점을 전반적으로 다 뚫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결국은 지금은 계속 그 정거점을 향해서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 서울 근교 이런 지역들 위주인 거고, 지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지역에서는 정고점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못 뚫는 지역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양극화가 한마디로 대단히 커지는 거죠. 네. 그냥 그 얘기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승훈 대표 얘기는 어쨌든 지금 매매 수급 지수도 올라오고 심리가 지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매수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반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 제 생각을 곁들이면은 CSI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주택가격 매매 전망 지수라는 거예요. 주택가격 매매 전망 지수. 이게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이게 100 이상이 되면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100 이하면은 또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게 가장 저점이 2021년도 11월 달에, 지난해 2022년 11월 달에 61이었거든요. 61이었는데 이게 12월 달을 62 이렇게 하면서 쭉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지금 6월 달 기준으로,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100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은 1년 후에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많아졌다는 얘기죠. 100을 지금 100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상당히 이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지금은 뭐 사람들 심리에 엄청나게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 국면으로 뭔가 심리가 지금 상당히 회복이 됐기 때문에 상승 국면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뭐 어떤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 심리거든요. 사실 부동산은 심리야 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리 플러스 돈. 그래서 심리 지수가 가장 큰데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이거 요즘 참 말도 참 많고 탈도 많은 건데, 네. 오세훈 시장이 예전부터 추진을 했던 그 장기 전세주 때 역세권 시프트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역세권 시프트. 이게 지금 최근에 역세권 장기 전세주 때 건립 운영 기준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네. 개정을 발표했는데, 근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뭔가 제한을 하는 쪽으로. 원래 역세권 시프트를 이렇게 뭔가 빨리 해라 이렇게 독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갑자기 이게 지금 방향이 조금 바뀌었어요. 추진을 좀 제한하는 요소들이 지금 마냥. 그래서 사실상 진행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졌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역세권 시프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역세권의 일단 일정 거리 이내에 있는 것들은 역세권의 이제 범주 내에 들어가게 되면서 역세권에 있는 것을 고밀 개발하는, 컴팩트하게 개발하는 그런 사업 방식인데, 이건 당연하겠죠. 비역세권과 역세권 중에서는 역세권 쪽에 수요가 훨씬 더 많으니까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역세권 위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개발하는 방식이니까 이 개발 방향은 맞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게 되면서 서울시를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독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급작스럽게 지난달 말에 이제 좀 이거를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이거를 많이 이제 줄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면적 기준도. 그렇죠. 어떤 많이 이렇게 진입하기 힘든 요소로 만들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면적 기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 기준에 제한이 없다가 이제 제한이 생기게 되면서 대규모로 역세권 개발을 하는 그런 길이 조금 힘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급작스럽게 나타난 내용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역의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했었던 그런 뭐 추진위원이라든가 땅 소유주들은 멘붕이 왔죠. 예, 마른 날벼락을 받은 건데,
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역세권 시프트가 뭐 여러 가지 개발 방식이 있잖아요. 신통계획도 있고, 뭐 가로주택, 모아타운, 역세권 시프트 등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부시고 새로 짓는다라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이 사업 방식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건 조금씩 틀리거든요. 특히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좀 다른데, 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빡빡하고, 근데 역세권 시프트는 이게 상당히 좀 완화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권리 산정 기준도 좀 러프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추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역세권 시프트를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거죠. 과도하게 계속 신청이 들어오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이걸 좀 이제 막아야겠다.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너무 난립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기준을 이제 다시 세운 건데, 문제는 이제 뭐 동의율도 한 50% 받고 뭐 이제 거의 스타트 할 준비가 된 상태인데 갑자기 딱 막아버리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산되고 다시 새로 짜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지역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재고해 달라, 다시 뭐 어떤 갑자기 기준이 생기고 나서 바로 적용되는 거니까 이 적용 기간을 좀 늦춰달라, 이런 의견들이 지금 다수 접수되고 있는 의견인데, 뭐 서울시가 어떻게 이걸 최종적으로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간다고 하게 되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상당히 위축되는 거는 좀 막을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기준에 네. 또 이렇게 딱 맞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많지 않은데, 이제 여기서 대규모로 대단지가 진행하던 거는 축소하는 건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하던 지역들은 모아타운이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의 개발을 할지, 아니면은 좀 소규모로라도 역세권 개발을 할지에 대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업성을 따져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지를 좀 결정하는 단계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가 지금 내놓은 그런 어떤 정책을 조금 다시 또 완화시켜 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좀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가 나서. 근데 이런 것도 미리 좀 사전에 얘기를 그렇죠. 했으면, 좀 우리 항상 뭘 하게 되면은 네. 미리 좀 사람들이 이런 게 있네 라고 네. 좀 생각할 시간, 어떤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이제 좀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그럼요. 시간을 둬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그냥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정책에 따라 할 수 있는데, 그럼 미리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좀 언지를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할 텐데, 계속 이렇게 좀 호응호응하고 열심히 해봐라고 하다가 이제부터 딱 안 돼 이래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에 투자했던 어떤 시간과 이런 기회비용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고스란히 맞아요. 시민들이 이걸 받아내야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정책은 좀 잘못된 거죠. 예, 이렇게 좀 왜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면적 기준이 개정 전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한선이 없었어요. 3,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3,000에서 2만 제곱미터까지 일단, 그리고 뭐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하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30%였는데 네. 이게 지금 60%로 됐어요. 30년 이상 건축물 그쵸. 비중이. 네.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있죠. 이 사전 검토 접수를 하는 것들에 한해서는 기존에 개정 전에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을 받지만, 사전 검토가 아직 안 된 데들은 이 개정 변경된 내용들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사실 이 사전 검토 접수를 안 한 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데들이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급작스럽게 이런 것들을 발표해서 지금 조금 혼란이 시장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울시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먼저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뭔가 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너무 어떤 어떤 그 단기적인 목적, 그러니까 너무 막 늘어나니까 이걸 갖다 빨리 제한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정부 입장에서, 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자, 지금 역세권 시프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게 또 재밌습니다. 계약 이후에 한동안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서 집값 띄우기형 허위 계약 얘기가 참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난해에도 그렇고. 그렇죠. 예, 이 의혹이 제기됐던 아파트 거래건들이 또 속속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대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이게 처음부터 이런 네. 지적을 하는 게
조금 좀 우습긴 했죠. 왜냐면 이게 석 달 정도, 한 2달 반, 3달 정도 선에서 지금 등기들이 쳐지고 있는 건데, 한 달 반, 2달 정도 기다려보고 잔금이 안 쳐지네? 계약 신고를 했는데, 그 정도 기간을 갖고 이런 지적을 했다라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한 서너 달 정도 기다렸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의심해 볼 수는 있는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잔금 일정이 계약하고 나서, 특히나 이제 큰 거래건일수록, 계약금 하고 나서 바로 잔금 가는 게 아니라 중도금을 넣고, 원래 그렇죠.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보통 한 달, 통상적으로 2달, 뭐 조금 길어지면 3달 정도 석 달. 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큰 것들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내가, 실거주자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내가 뭐, 우리 집을 팔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처럼 거래량이 늘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텀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 전세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뭐 실거주로 이사 가게 되면은 우리 집이 빠져야 되니까 그게 전세가 예전만큼 빨리빨리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어질 수 있는 거고, 내지는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여기 이제 거주하고 있는 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도 길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최근의 특성이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뿐이지, 이게 단지 뭐 2달 조금 넘었다고 해서 이게 허위 계약이니 하는 거 지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아요. 좀 이상했습니다. 네. 아, 작년에 이런 얘기 참 많이 돌았죠. 네. 예, 지난해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집값을 허위로 그걸 갖다, 뭐, 집값을 띄우려고 허위 계약을 한다. 전 주변에서 잘 못 봤거든요, 그런 거 사실. 거의 없죠,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런 경우를 전 거의 못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었는데, 사실 정말 극히 일부분이죠. 네, 만약에 그렇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뭐 얼마 전에 이제 라더견 사태를 했고, 주식 쪽에서는 이런 작전 세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게 많다 보니까 금액을 예. 끌어올리는,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형태가 많지만, 그거야 이제 어떤 뭐 대주주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어떤 그런 그룹 집단이 하는 거지만, 부동산을 그렇게 뭐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이런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것도 내 집 한 채 끌어올리려고 이런 고생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은 부동산에서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허위 뭐 매물이니 이런 허위 계약이니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요거 역전세 문제, 이거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이렇게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일시적인 뭐 약간 하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잠깐 뭐 가격이 오르는 거지, 이게 대세 하락에는 뭐 지장이 없다, 그래서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뭐 지금은 역전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왔어요. 드디어 역전세가 이제 하반기에 뭔가 좀 불거져서 또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과연 하반기 역전세가 생길까요? 지금까지 안 생긴 것 같은데, 지금까지 물론 이제 전세가가 낮은 건 맞는데 네. 역전세가 크게 역전세가 저는 일부 지역에는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게 지금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것들이, 지금 이제 상반기에 만기 돌아가는 것들은 2년 텀이니까 21년도 상반기에 전세를 놨던 거고, 이제 23년 하반기에 나온 것들은 21년고 하반기에 전세를 놨던 건데, 분명히 21년 하반기까지는 전세나 매매 금액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았었던 시점이니까 높은 전세에 계약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역전세를 맞이할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는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작년 우리가 전세 사기니 뭐니 이런 것들이 얘기 나왔던 게 22년도 10월달 되고, 올 상반기에 이제 가격과 전세가 같이 동반 내려가게 되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되게 급작스러웠고, 역전세라는 키워드가 작년에 거의 안 나오다가 올해 상반기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정부 정책도 이제 7월 말에 나오겠습니다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 반환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임대인들도 준비를 하죠. 예, 갑자기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졌어? 했던 게 이제 올 초라면 지금은 가격이 좀 갭이 있네.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일어났었던 어떤 역전세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전세 금액이 올 초보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더 상승하게 되면은 그만큼 역전세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갭이 줄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한 뭐 1억 이상 갭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하게 되면 한 5천으로 준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4천으로 준다든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역전세도 역전세지만 역전세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특히나 역전세에 대한 비율이 줄어들면서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인식이 돼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엄청난 어떤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연관성이 좀 깊진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역전세는 안 나타나요는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역전세 얘기가 많이 지금 하반기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개포 고동의 신축 아파트 뭐죠? 네. 개포. 그거 뭐 역전세 얘기가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 오히려 가격이 상당히 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역전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조금씩 지금 무뎌지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은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가가 오르면은 그 전세가가 오르게 되면은 어쨌든 갭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줘야 될 금액이 옛날에 1억이었다면 지금 전세가 계속 오르면 5천만 원은 내줘도 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 뭐 3천만 원 계속 어쨌든 전세가는 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역전세가 이게 어떤 게 역전세인지 모르지만 역전세라는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수시로 우리가 역전세 얘기들을 많이 했죠.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맞습니다. 옛날에 2008년도 잠실 주공 아파트들 입주할 때도 역전세 얘기가 나왔었고 하지만 입지 좋은 데는 금세 또 회복을 하고요. 입지가 떨어지는 데들은 좀 시간이 걸렸지. 결국 역전세는 어느 순간에는 또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우려하는 것만큼 하반기 역전세가 생길 가능성은 물론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하지만 크게 뭐 역전세 때문에 엄청 시장이 어떤 혼돈이 온다든지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